지난 회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일본 항공모함의 갑판에 99식 함상 폭격기들과 97식 함상 공격기들이 출격 준비를 완료하고 바람대기 중이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 2001년에 작성되었던 불타는 하늘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근거로 진행한 것이었으며, 물론 이 당시의 참고서적들과 관련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보다 정확한 내용들이 많이 공개되었고, 미드웨이 해전의 세부사항 또한 상당 부분 수정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일본 항공모함들의 갑판에는 함대 방공 임무를 맡은 제로 전투기들이나 공격기 부대 업무를 맡게 되는 제로 전투기들이 10여 대 정도가 발진 대기 중이었으며, 99식 함상 공격기들과 97식 함상 폭격기들은 항공모함의 경납고에서 무장 교체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갑판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려는 단계였다는 것이 정설로 인정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미드웨이 해전의 뒷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예정이었지만, 내용 전개상 이 부분을 바로잡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언해주신 성준호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미드웨이 해전의 리뷰 8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미 해군의 내격기들이 필사적으로 일본 항모를 공격하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31대의 SBD 급강화 폭격기들은 지휘관인 웨이드 맥클러스키 소령을 따라서 일본 함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역시 내격기들보다 늦게 출발했으며, 비행 과정에서 고도와 거리 차이로 인해서 아군 내격기들과의 교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단독으로 일본 함대를 찾아가야 했었죠. 맥클러스키의 비행대대 역시 예정된 지점에서 일본 함대를 발견하는 데 실패합니다. 맥클러스키는 직감적으로 일본의 항공모함들이 아군의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동쪽으로 항로를 변경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연료가 부족해서 바다에 착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추격하자며 부하들을 독려합니다. 어느덧 연료계는 거의 절반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서 아슬아슬한 상태였지만, 맥클러스키와 그의 부하들은 일본 함대를 찾아서 계속 비행합니다. 불안한 마음속에 북동쪽으로 비행하면서 몇 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구름 사이에서 먼 바다에 하얀색의 물보라를 일으키며 북동쪽으로 항진 중인 한 척의 함선이 포착됩니다. 이 함선은 미 잠수함 노틸러스를 추격하기 위해서 함대에서 이탈했던 구축함 아라시였습니다. 아라시는 노틸러스와 1시간이 넘는 추격전을 벌이다가 함대에서 너무 떨어지게 되면서 노틸러스 추격을 포기하고 함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북동쪽으로 급하게 항진하는 중이었죠. 좋은 예감이 들었던 맥클러스키는 대원들과 함께 이 구축함을 미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드디어 온몸이 짜릿해지는 멋진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엄청난 규모의 일본 함대가 보였던 것입니다. 맥클러스키와 대원들은 항공모함 2척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주위에 포진한 2척의 전함과 중순양함, 그리고 다수의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대함대 원형진을 포착하게 됩니다. 맥클러스키 휘하의 폭격기들이 구름 위로 숨어서 일본 함대를 향해 접근하는 동안 일본 함대 북동쪽에서는 미군의 마지막 내격기들이 제로기에게 쫓기면서 불덩어리로 변하는 광경도 확인됩니다. SBD 조종사들은 눈앞에 놓여진 일본 함대를 보고는 긴장과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맥클러스키는 대원들을 이끌고 일본 함대 상공을 향해 구름 위로 계속 비행했으며, 얼마 안 돼서 일본 항공모함들이 바로 아래쪽에서 선명하게 확인되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야에는 지금 막 함재기들을 발진시키려고 하는 일본 항공모함 2척이 확인됩니다. 그것은 아카키와 가가였죠. 일본 항공모함들은 마치
폭탄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었죠. 폭격기 대원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그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제로 전투기들은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로 전투기들은 거의 1시간 넘게 파상 공격을 감행해왔던 르격기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함대의 상공을 벗어나서 함대 북동쪽 외곽에 저공으로 내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인 전투 상황에서는 함대 방공 임무를 맡은 제로 전투기 30대 이상이 함대 상공의 높은 고도에서 반경 12km 정도의 원을 그리며 밀도 높은 순찰 비행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까지 계속 몰려오는 미 해군의 내격기들의 공습을 막기 위해서 많은 제로기들이 낮은 고도로 내려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돌입해왔던 랜스 마시 소령의 제3 내격기 대대와 존 태치 소령의 제3 전투기 대대의 합동 공격으로 함대 방공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함대 상공을 방어하고 있었던 제로 전투기들이 한 대도 남김없이 함대 상공을 떠나서 내격기들이 돌진해 들어오는 함대 북동쪽의 낮은 고도 지역으로 몰려간 상태였죠. 더구나 이 공중전에서 존 태치 소령 휘하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맹활약하면서 제로기들의 피해도 막심했으며, 많은 제로 전투기들이 연료와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에 재구비를 위해서 착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 항공모함들의 상공에는 제로 전투기들의 방공망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SBD 급강화 폭격기 조종사들에게는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맥클러스키 소령은 즉시 전원 공격을 명령했으며, 돈틀리스 폭격기들은 한 대씩 한 대씩 급강화 코스로 돌입합니다. 드디어 일본 해군에게 절망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전 10시 24분, 발진 대기하고 있었던 제로 전투기들에게 드디어 발진 명령이 떨어집니다. 목청이 터져라 반자이를 외쳐대면서 모자를 흔드는 승조원들에게 화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호위 임무를 맡은 제로 전투기 한 대가 제일 먼저 힘차게 이륙하고 상승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두 번째 제로 전투기가 갑판을 질주합니다. 갑판에 대기하고 있었던 다른 조종사들도 전방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순간 한 감시병이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장면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갑자기 여러 개의 검은 점들이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떨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다른 대공 초계병들도 이 장면을 목격했으며, 여기저기서 비상 상황을 알리는 고함 소리와 비명이 난무합니다. 이때까지는 함대 방공을 맡고 있었던 제로 전투기들과 일본 함대 방공 포병들은 계속 저공으로 공격해오는 내격기들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고도의 상황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며, 함대 상공에 넓게 깔린 구름으로 인해서 미군의 급강화 폭격기들이 멀리서부터 접근해 오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머리 위까지 접근했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 함대에게 레이더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일본 함대 대공 포병들은 위기가 코앞에 와서야 대공포를 발사하며 절망적인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함대 동쪽의 외곽에서 내격기들과의 교전을 마무리하면서 편대를 수습하고 있었던 제로 전투기들은 아직 미군의 급강화 폭격기들이 돌격해온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이 집중된 항공모함은 일본 항모들 중에서 가장 큰 거대 항모 가가였습니다. 폭격기의 조종사들은 매우 흥분된 상태였으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명령의 혼선이 생겨 맥클러스키가 지휘했던 SBD 폭격기들은 거의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가가를 향해서 급강하며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출격기 31대 중에서 무려 28대가 가가를 향해 쏟아져 내립니다. 너무나 많은 기체들이
동시에 떨어져 내려가면서 공중 충돌이 걱정될 정도였죠. 20초 정도의 급강하가 지속된 후에 처음 투하된 몇 발의 폭탄들은 가가의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450kg 고폭탄 4발이 연속으로 갑판에 명중합니다. 발진대기 중이던 제로 전투기들이 폭발에 휘말렸으며 이 중 한 발의 폭탄이 갑판을 뚫고 들어가 함내에서 폭발하면서 경납고에서 고성능 어뢰로 무장 교체 작업 중이었던 97식 함재기들이 연료를 만지한 상태로 엄청난 폭발에 휘발립니다. 더구나 경납고 여기저기에는 무장 교체 작업 중에 방치된 고성능 고폭탄들이 널려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엄청난 연쇄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를 일으켰으며 가가의 갑판과 함내에는 연이어 엄청난 불기둥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 지옥과도 같은 불길은 비명을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많은 승조원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지막 4번째 폭탄이 가가의 함교 근처의 정통으로 명중하면서 함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부가 그 자리에서 폭사합니다. 거대 항모 가가는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있는 지옥의 섬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가가에게 참상이 벌어진 후 얼마 안 돼서 일본 함대의 기함 아카키에게도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SBD 급강화 폭격기들이 가가를 향해서 공격을 집중하고 있었던 혼란 속에서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딕 베스트 대위는 가가를 공격하려다가 중지한 후에 그의 편대기 2대를 이끌고 두 번째 항공모함이었던 아카키의 4000m 상공으로 질주합니다. 아카키의 상공에도 제로 전투기들은 단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아무런 방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딕 베스트 대위는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와 동시에 3대의 SBD 급강화 폭격기는 강하를 시작하면서 아카키를 향해 돌입합니다. 아카키의 대공포화는 반응하지 않았으며 거의 마지막 순간에 감시병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운명은 결정된 상태였죠. 가가에서 벌어진 참상을 목격하고 놀란 상태였던 나그모 제독을 비롯한 모든 참모들은 혼비백산에서 함교의 창문에 달라붙어 상공을 쳐다봅니다. 이 순간 그들의 눈앞에는 절망이라는 두 글자가 다가와 있었죠. 딕 베스트 데이가 이끌었던 3대의 폭격기들은 20초 정도의 급강하 끝에 450m 고도에서 폭탄을 동시에 투하했으며 3발의 폭탄들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공기를 가르며 아카키를 향해서 떨어집니다. 이 중 2발이 명중되는데 한 발은 후방 갑판을 스치듯이 명중해서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지만 딕 베스트 데이가 투하한 폭탄 한 발이 갑판 중앙의 엘리베이터 근처에 정확하게 명중된 후에 갑판을 뚫고 들어가서 경납고에서 폭발합니다. 아카키의 경납고에도 무장교체 작업 중이던 97식 함상 공격기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폭탄이 명중된 후 잠시 동안은 큰 화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얼마 뒤에 폭발 지점 근처에 함상 공격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항공 연료와 어뢰가 폭발했으며 이때부터는 연달아서 나머지 기체들이 모두 폭발에 휘말리게 됩니다. 함재기들의 연료와 어뢰 그리고 경납고에 방치되었던 고폭탄들까지도 연속으로 유폭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불길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함재기들의 연쇄 폭발로 사방으로 파편이 튀어나오고 화염이 번지면서 경납 갑판에 있었던 많은 승조원들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으며 함내에서는 수많은 부상자들이 질러대는 비명소리로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연속되는 폭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살아남았던 나그모와 참모진들은 마치 넋을 잃은 사람들처럼 멍하니 서 있었으며 숨막히는 검은 연기와 엄청난 열기가 함교를 뒤덮기 시작하면서 살아남은 승조원들이 필사적으로 나그모와 참모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들은 간신히 탈출한 후에 순양함 나가라로 옮겨 타게 됩니다.
남쪽에서부터 진입한 매클러스키 휘하의 SBD 폭격기들이 악각기와 가가를 불지옥으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순간, 가장 늦게 출발했던 제3폭격기 대대 SBD 급강화 폭격기 17대가 북쪽으로부터 전투 지역에 도착합니다. 지휘관은 맥스 레슬리 소령이었죠. 레슬리 소령은 저 멀리 보이는 악각기와 가가에서 커다란 폭발과 함께 화염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진입 방향에서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항공모함 소리를 확인하자 즉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17대의 SBD 폭격기들은 차례대로 소리를 향해 떨어져 내려갔으며, 뒤늦게 발사되는